자, 세 번째 시간 갈게요. 세 번째 시간에 가치 재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까다로워요. 아까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집에 가면 기억이 없을 뿐이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노량진, 신림도 이게 기억날 거라고. 다른 거 기억 안 나고. 근데 이제 가치 재원칙은 좀 까다로워요. 이게. 자, 가치 재원칙 볼게요. 넘어가면 안 되고. 가치 재원칙. 뭐 기본서는 480페이지 붙었는데 기본서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가치 재원칙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자, 공부 방법을 이제 어떤 거 공부할 건가 이제 볼 건데요. 요 1번이 가치 재원칙의 개념이에요. 개념. 자,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되는가? 부동산 가격의 형성, 유지, 변동은 이 과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에 법칙이 있다는 법칙. 제가 여기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 매주 화요일로 오죠. 화요일 날. 그 어떤 주는 화요일 날 오고 어떨 때는 토요일 날 오고 어떨 때는 목요일 날 오고 이러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럼 저는 언제나 규칙적으로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거야. 내일은 즐거운 공법이라며요. 공법 선생님이 언제나 수요일 날 오잖아요. 그게 법칙이야, 법칙. 그러니까 올 1년 동안은 개론은 화요일 날, 공법은 수요일 날, 이게 법칙이라고. 그렇듯이 부동산 가격이 형성, 유지, 변동 과정을 살펴봤더니 법칙이 있다는 거, 법칙. 규칙이 있다는 게 규칙. 우리 학원도 규칙 있잖아요. 규칙. 그렇듯이 법칙, 규칙이 있다는 거야. 이 법칙, 규칙을 가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일정한 법칙, 규칙이 있다. 이걸 가치 원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가치 원칙이 13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 개 있죠. 그래서 가운데다 여러 제자를 붙여서 가치 재원칙을 부른다고. 자, 제자 생략하고 가치 원칙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요거는 지금 가치 원칙의 개념인데 요건 딱 시험에 한 번 나와요. 요 개념 몰라도 시험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가치 재원칙, 가치 원칙 개념인데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이 부동산 있습니다. 아까 지역 분석, 개별 분석하면서 원칙 2가지가 나왔어요. 기억날까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하면서 원칙 2가지. 그게 뭘까요?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나왔죠. 그게 이거야, 이거. 그러면 이 부동산은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이니까 이 부동산 속한 지역을 인근지역이라고 한다고. 인근지역. 그럼 이 부동산이 인근지역과 주위 환경과 적합을 하면 가격은 높고 적합하지 않으면 가격이 낮다. 이걸 적합의 원칙이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부동산은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은데 가격은 높고 적합할 때는 가격이 낮고 이러지 않는다는 소리야. 적합하면 가격이 높고 적합하지 않으면 가격이 낮다. 그게 원칙, 법칙이란 소리야. 그게 가치 원칙인데 그중에서 적합의 원칙이란 소리야. 또 하나, 이 건물이 백화점이다. 백화점. 그 백화점은 여러 사람이 이용한다고. 그런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백화점인데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다 이봐요. 그러면 와서 그러잖아요. 그 백화점에 엘리베이터 때문에 안 갈라다닌다고. 그러면 이제 백화점이면 엘리베이터가 적정해야 되고 층별로 화장실도 적정해야 되고 근데 이 화장실도 적정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적정하지 않고 층고도 낮고 층고 복도도 매우 좁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백화점의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안 맞았다고 그래. 그럼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맞았다. 엘리베이터도 적정하다. 화장실도 적정하다. 층고도 적정하다. 복도도 적정하다. 계단도 적정하다. 주차장 시설도 적정하다. 이렇게 되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맞았다고 그래. 그럼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맞으면 가격은 높을까 낮을까? 높겠죠. 그것도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을 한다고. 그럼 지역 분석, 개별 분석하면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을 배웠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가치 원칙이라는 것은 적합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그럼 무슨 원칙도 있을까? 균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반대 설명해 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다시 설명해 볼게요. 부동산의 가격은 주위 환경과 적합할 때 가격이 높다. 적합하지 않으면 가격은 떨어진다. 부동산의 가격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맞으면 가격은 적정하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가격은 떨어진다. 이게 가치 원칙이야. 그럼 이 가치 원칙을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써먹여야 돼, 안 써먹여야 돼? 써먹여야 돼. 그러니까 가치 원칙이 감정평가라는 행위를 할 때 기준이 된다는 소리야. 기준. 행위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감정평가를 써먹으라는 소리야. 자, 이거 분명히 이렇게 배웠어요. 부동산의 가치는, 가격은
내부 구성 요소 안에 균형이 맞으면 화장실 개수가 적정하고 엘리베이터가 적정하고 층고도 적정하고 복도 계단도 적정하면 가격이 높다. 이게 균형의 원칙이야. 이걸 감정평가사가 써먹을까 안 써먹을까? 써먹어야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로 와서 균형이 맞았는가 안 맞는가 따진다는 소리야. 그러면 균형의 원칙은 감정평가를 때 써먹습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가치재원칙 행위기준이다. 이거 딱 한 번 냈다고. 한 번 냈는데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요거 공부 방법이야. 적합원칙, 균형원칙 공부 방법. 궁극적으로는 적합원칙과 균형원칙은 감정평가를 때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써먹어요. 써먹는데 시험은 무엇 할 때 써먹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지역분석, 개별분석이 이 지역분석하고 개별분석이란 게 감정평가의 하나의 절차입니까? 아닙니까? 절차죠, 절차. 감정평가할 때 지역분석도 하고 개별분석 하잖아요. 그럼 이 지역분석, 개별분석이라는 감정평가의 행위를 할 때 이때 이런 것들을 써먹는다 그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적합원칙은 뭐 할 때 써먹는가? 지역분석할 때 써먹습니다. 그러면 이 균형원칙은 뭐 할 때 써먹습니까? 개별분석할 때 써먹습니다. 아까 개별분석 배우면서 개별분석 균형원칙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지역분석 배우면서 적합원칙이 나왔다는 거야. 됐죠? 이제 개념 끝났어요. 그러면 가치재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 걸 봤더니 법칙이 있다. 이것을 가치원칙이라고 하고 요거는 감정평가를 써먹어야 한다. 그래서 행위기준이다. 평가 원리다. 이렇게 한다고. 시험은 적합의 원칙은 균형의 원칙은 여기 봐요. 요 균형의 원칙은 감정평가 어느 부분에 써먹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균형의 원칙은 지역 분석할 때 써먹어요. 개별 분석할 때. 개별 분석. 그거 시험이 되는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요 가치재원칙 체계가 있어요. 왜 체계가 있냐면 세 가지 이상이 있으면 무슨 체계가 있다고. 13가지잖아요. 체계가 있다고. 내부적 측면, 외부적 측면이 나오고 모든 체계 보면 이 체계는 굉장히 복잡하게 해놔요. 그래프 그래서 무슨 책에 써놓고 막 이렇게 본다고. 뭐든지 우리 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연결시켜 놓고 가운데 뭐 두고 막 이렇게 한다고. 싸그리 무시해. 이런 거. 안 나와. 선생님 자신했어? 578% 자신했어. 안 나와. 안 나오고 이런 것은 감정평가자 시험에서 나오고 우리 시험에서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내부 측면 원칙이 있고 외부 측면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봐요. 기여의 원칙도 있고 수익 배분 원칙, 수익 체증 체감 원칙, 균형 원칙, 적합 원칙, 경쟁 원칙, 예부성 원칙 이런 원칙들이 13가지 있는 거야. 그럼 이 13가지를 나누면 내부 측면도 있고 외부 측면도 있는 거야. 그럼 균형의 원칙은 화장실 개수가 적정한지 엘리베이터가 적정한지 요거 따지는 게 균형의 원칙이야. 그럼 균형의 원칙은 이 부동산 내부와 관련된 겁니까? 외부입니까? 내부. 균형의 원칙은 이 부동산의 화장실 개수는 적정한가요? 복도는 적정한가요? 계단은 적정한가요? 요거라고 요거. 그럼 균형의 원칙은 이 부동산 내부와 관련되다 해서 내부 측면의 원칙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적합의 원칙은 이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 따지는 거라고. 그럼 적합의 원칙은 이 부동산 내부와 관련된 겁니까? 주위 환경입니까? 주위 환경. 그래서 외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내부 측면의 원칙이 지금 4가지가 있네요. 내부 측면 원칙은 4가지. 기여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 원칙, 균형 원칙, 수익 배분 원칙. 자, 30년 전으로 갈게요. 30년 전에 우리 부동산에 결혼해서 이 부분 출제합니다. 이제 30년 전에 그럼 이렇게 해요. 30년 전에는 가치 재원칙 중에서 내부 측면의 원칙이 아닌 것 그래요. 내부 측면의 원칙이 아닌 것.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 다 몇 번? 5번. 이렇게. 몇 년 전에? 30년 전에. 그럼 지금 나온다, 안 나와?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선생님, 나는 앞머리 따면 무조건 외우고 싶어. 그럼 외워. 기수, 균수라고. 안 나와. 안 나오고, 요것만 하면 돼. 균형이, 수익 배분 원칙, 수익 체감 원칙 나온 지 20년 됐어, 20년. 요거 나온 지 20년 됐다고. 요즘 안 나온다는 소리야. 요즘 계속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럼 균형의 원칙은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내부. 그것만 하시면 돼요. 이제 자, 그럼 이렇게 된다고. 균형의 원칙을 막 설명을 해요. 시험지에서 균형을 쭉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외부 측면의 원칙이다. OX, X 그렇게. 여기 마찬가지예요. 적합의 원칙을 막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을 막 설명하다가 적합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와 관련이 되어 있다. OX, X. 적합의 원칙은 외부.
요거 하시면 돼. 요거 하시면 되고,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봐야 돼. 13가지 있는데, 13가지 있는데,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게 있어. 안 해도 되는 게. 그 안 해도 되는 게 뭐 수요 공급 원칙, 예보성 원칙 이런 것도 공부를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도 안 해요. 제가 설명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어 그냥. 뭐 하자는 거야. 무속으로 빨리 넘어가 버려라 했어. 빨리 넘어가 버려. 이거 안 되니까. 그거 잘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 잘 나오는 게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그 6가지에서 나와. 나오면 총 몇 가지인데? 13가지인데 몇 가지입니까? 이런 거 안 나와. 13가지 이런 거 안 나온다고. 13가지 했는데 잘 나오는 게 6가지 있어. 변동윤칙이라는 게 있고 예측윤칙 하나 둘 그 다음에 별표 3개짜리가 요거야. 요거. 균형윤칙과 적합윤칙. 요거 별표 3개야. 압도적으로 잘 나온 게 이거라고. 가치재원칙에서 나온다. 그러면 60 내지 70%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게 요거라고. 요 균형윤칙과 적합윤칙. 자, 그 다음에는 기여윤칙. 그 다음에 수익체증처럼 이런 건 안 나와요. 대치원칙.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할 건데, 여기 보면, 여기 변동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동원칙. 그럼 이 변동원칙을 공부하기 위해서 좀 앞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기준 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이에요. 규칙, 감정평가는 규칙 제9조의 내용이라고.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기준 시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이거를 설명할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요약집으로 가면 앞부분에 있어. 감정평가 앞부분. 이건 잘 못 찾으니까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이건 어디가 있냐면 앞부분에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140쪽이 있어. 140쪽. 140쪽 하면 이렇게 박스 찾았다고. 자, 봅시다. 이게 이제 기준시점이 뭔 말인가. 자, 제가 평가사고 여러분이 이제 평가주라고 의뢰한단 말이에요. 자, 이 부동산 감정평가할 거야. 제가 이제 평가사야. 그럼 이제 감정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러분이 와서 저한테 평가 의뢰한다고. 평가해 주세요 그런다고. 1월 3일 날 평가해 주세요 그런다고. 그럼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가 아니까 평가를 받았어. 이제 의뢰 받았어요. 그러면 요 가서 이 부동산 가서 봐야 돼. 그래서 이 부동산 가서 보면서 이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해. 그래야만이 가격이 낼 거니까. 그럼 이제 가격 조사를 시작한다고. 1월 5일 날 가격 조사를 시작했다고. 그럼 가격 조사를 시작해서 1월 10일 날 가격 조사를 완료했다고. 10일 날. 그러고 나서 1월 10일 날 저 부동산 가격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저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사항을 1월 5일 날 시작해서 1월 10일 날 끝냈다고. 근데 이 가격 조사는 1시간이면 끝날 게 있고 뭐 일주일 걸리는 부동산도 있고 뭐 한 달이 걸리는 부동산도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것은 가격 조사가 어려울까 쉬울까요? 쉬워요. 아파트는 하루면 가격 조사가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규모 부동산은 가격 조사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1월 5일 날 시작해서 1월 10일 날 끝났어요. 그럼 이제 1월 10일 날 이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사항이 모두 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이제 다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제가 1월 15일 날 저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액을 결정했어요. 10억이라고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 10억의 가격이, 이 10억이라는 부동산 저 건물 가격이 1월 3일 날 가격이냐, 15일 날 가격이냐, 10일 날 가격이냐, 5일 날 가격이냐, 10일 날 가격이냐, 15일 날 가격이냐,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면 저 부동산 가격이 지금 1월 15일 날 10억이라고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럼 이 10억은 어느 날짜 가격이냐? 1월 10일 날 가격이에요. 1월 10일 날 가격. 1월 10일까지 가격 조사를 끝냈다고. 봐봐요. 여기 좀 이해가 안 되면, 자, 1월 12일 날 이 건물 옆으로 이렇게 도로가 난다. 여기에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돼. 계획이 발표. 그러니까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 저 토지 건물의 가격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제가 조사한 것은 1월 10일 날 다 끝난다고. 10일 날. 그러면 1월 10일 날 조사 끝내고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1월 15일 날 10억이라고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10억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가격은 이 10억이라고 결정한 날의 기준이 되는 날은 3일, 15일, 10일, 15일 중에 어디입니까? 10일. 그러니까 이 10억은
10일 날 가격이다 그 말이야. 그럼 부동산 가격이 고정돼 있습니까? 변동합니까? 변동. 변동하니까 이 감정평가액 결정할 때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 기준이 되는 날짜가 있다. 그걸 기준 시점이라고 한다. 그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지 않으면 감정평가는 어느 날짜 해도 다 똑같아. 자,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다. 그럼 이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다. 그럼 넌 10억이다.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10억이야. 근데 부동산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게 변동하죠. 변동하니까 감정평가할 때 어느 시점에 10억인가 이걸 정해준다고. 그걸 기준 시점이라고 한다고. 기준 시점. 그럼 기준 시점 뭐냐? 감정평가의 결정이 기준이 되는 날짜야. 이게 규칙 제2조에 나온 거야. 근데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이 기준 시점이 2번 나와. 영어정의, 2조 영어정의 나오고 9조에서 나오고 9조. 그러면 감정평가의 결정이 기준이 되는 날인데 이 날짜가 어느 날이냐?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1월 10일 날이죠. 1월 10일 날. 그러면 1월 12일 날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 실제 가격은 1월 15일 날 가격은 10억이겠습니까? 10억보다 훨씬 높을까? 10억보다 훨씬 높아요. 자, 이 10억은 1월 15일 날 10억이라고 평가에 결정했지 1월 15일 날 가격은 아니라는 소리야. 어느 날짜 가격이다? 10일 날 가격이다. 10일 날 가격이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걸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준 시점이 나오면 동그라미 1번, 2번을 기억하는데 1번은 딱 한 번 나오고 2번이 주구장창 나와. 그럼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요 완료한 날짜가 포인트야. 그럼 시험을 이렇게 낸다고.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 완료한 날짜로 한다 이렇게 낸다고. 감정평가 완료한 날짜. 감정평가 완료한 날짜하고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야. 무조건 가격조사 완료해. 오늘 이거라도 좀 알고 가자. 기준 시점 나왔습니다. 무슨 조사 완료해?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로 한다 이렇게. 됐죠? 요거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지 않으면 기준 시점이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한다가 변동의 원칙이야. 변동의 원칙. 그럼 이 변동의 원칙 때문에 기준 시점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 자,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한다는 소리야. 그럼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하면 감정평가할 때 일정한 시점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그걸 기준 시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준 시점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의미하셨습니까? 자, 그러네. 그러면 요 변동의 원칙은 감정평가 관련해서 무슨 시점과 관련되어 있다? 기준 시점. 그러니까 변동의 원칙이 나오면 무조건 기준 시점. 요것만 찾으면 된다고. 자, 기준 시점 끝났어요. 자, 물어봅니다. 기준 시점 나왔습니다. 기준 시점. 무슨 조사 완료일? 가격조사 완료일. 또 이렇게 낸다고. 기준 시점 나왔는데 무조건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이라 해야 돼. 기준 시점이란 현장 조사 완료일로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맞아, 완료일이라 한다고 했어. 그러다 또 동그라미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아, 맞았다. 현장 조사 완료일은 없어요. 감정평가에서 가끔씩 현장 조사 완료라고 준다고. 현장 조사. 감정평가에서 현장 조사란 말 써요. 요거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감정평가에서는 현장 조사란 말은 절대 안 나와. 현장 조사 이런 말 안 나옵니다. 현장 조사 그럼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현장 조사는 말 안 나와요. 현장 조사는 어디서 나와요? 부동산의 개론에 나온 게 아니라 현장 조사는 경찰학 개론에서 나와. 경찰학 개론. 경찰 가도 현장 조사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현장 조사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감정평가에서는. 자, 됐어요. 근데 이거 기준 시점 알았으면 이제 다시 변동의 원칙이랑 가볼게요. 넘어갔네. 자, 변동의 원칙 가봅시다. 이 변동의 원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시점 수정 아직 안 돼. 무슨 말 나오도 않고 기준 시점. 자, 그러면 요 1번이 변동의 원칙의 개념이야. 1번이. 그 변동의 원칙의 뜻은 부동산 가격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동합니까? 변동한다. 그게 변동의 원칙의 뜻이야. 요거는 20년 전에 내고 요즘은 그렇게 내지 않아요. 그럼 봐요. 변동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가치 형성률이 있었어요. 일찍에.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그럼 가치 형성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동합니까? 변동. 가치 형성률이 변동하냐. 우리 인천의 인구가 변동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인천의 물가, 고용, 실업 변동이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지? 그 가치 형성이 늘 변동하는 거야. 가치 형성이 변한다. 분산 가격도 항상 변동한다. 이게 변동의 원칙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개념인데 이걸 내는 게 아니라 그 변동의 원칙은 감정평가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기준 시점하고 관련됐다 그 말이에요. 요거 맞으면 돼요. 요것도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예측 원칙입니다. 자, 예측 원칙. 요 개념 이제 가볼 건데, 자, 개념 보지 말고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인천 검단 사거리역 주변에 있는 낮입니다. 낮이. 요 1번지 토지가 낮이야. 근데 이 토지 가격이 100억이다. 100억. 그럼 지금 이 토지는 무슨 일하고 있습니까? 놀고 있습니까?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란 게 지금 이용 상태, 부동산 가격은 지금 이용 상태, 현재 이용 상태를 반영한다. 그러면 이 낮의 가격은 얼마야? 빵! 놀고 있으니까. 봐봐. 부동산의 가격은 이 부동산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이용한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면 놀고 있잖아요. 그럼 가격이 빵이라고. 근데 부동산의 가격은 현재 이용상을 반영한 게 아니라 이 부동산 나지가 100억이 되는 이유는 여기다가 6개월에 높은 건물을 지을 거라고. 그 부동산의 가격은 현재 이용 상황을 반영합니까? 미래 이용 상황. 미래. 그게 예측 원칙이야.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현재 상태를 반영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통해서 결정된다. 이걸 예측 원칙이란다. 그럼 예측 원칙은 부동산 가격은 이 분야는 미래 수익은 얼마 된가, 생산은 얼마 된가 등 예측을 통해서 결정된다. 이게 예측 원칙이야. 그럼 예측 원칙이 나오면 요것이 영가 예수를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여러분들 부동산의 수명은 토지의 수명은 하루입니까? 영속성입니까? 영속성. 그러면 토지의 수명이 하루다. 예측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지. 그 예측 원칙이 성립하는 것은 영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소리야. 그럼 영속성 때문에 예측 원칙이 성립합니다. 그 말이에요. 자, 요 세 개를 한번 내가 써볼게요. 세 개. 요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봐봐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예측 원칙부터. 예측의 원칙의 뜻이 뭐냐면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장래 수익성을 예측에서 결정된다. 예측을 통해서 결정된다. 이게 예측 원칙이에요. 그럼 부동산의 가치 정의,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가치란 이렇게 나와. 부동산 가치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한다고. 그다음에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수익환원법이 부동산 가치는 이 부동산이 장래에 산출할 걸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했다. 현재 가치 만들었다 이 소리야. 글씨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이 세 가지가 같은 말 다른 말 다 같은 말이야. 예측 원칙은 이 부동산의 가격은 이 부동산이 앞으로 장래에 수익성 예측을 통해 결정된다. 근데 여기 예측 원칙인데 부동산의 가치성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치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 수익성. 수익환원법은 부동산 가치는 장래 산출하는 기대되는 장래 기대 예측 똑같은 말 이렇게. 순수익이 편익 현재 가치 환원했다. 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예측 원칙과 관련된 것은 영속성이고 예측 원칙은 부동산 가치 정의의 근거가 되는 거고 수익환원법 직접 하면 나중에 배워요. 근거가 된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쓸 때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눈빛이 안 좋아져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요 네 가지는 같이 다닌다. 네 가지는 깡패다. 같이 다닌다 하면 된다고.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된다고. 부동산 가치 정의의 근거는 수익환원법이다. OX. 무조건 같다 하면 돼 그냥. 예측 원칙의 근거는 수익환원법이다. 수익환원법 근거는 예측 원칙이다. 그러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네 가지 같이 다닌다.
영가, 예수, 이건 같이 다닌다. 그러면 된다고. 자, 그럼 봐요.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봐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수익환원법은 예치, 원칙, 가치정의, 영속성 이렇게 연결시키면 무조건 옳은 지문이야. 지금 우리 시험에서 3번 나왔던 거. 수익환원법은 부동산 가치정의에 부합하다. 딱 들어맞는다. OX. 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필요도 없이 그냥 수익환원법 가치정의 같이 나왔잖아요. 옳은 지문. 수익환원법 예치, 원칙 같이 나왔죠? 옳은 지문. 수익환원법 영속성 같이 나오면 옳은 지문. 무슨 예수? 영가, 예수. 이렇게. 영가 예수 해야 돼. 우리 예수 하지 말고. 네? 자, 그러면 이제 2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균형 원칙과 적합의 원칙. 이게 가장 시험이 잘 나와. 이게 요거 이제 별표 3개짜리인데 요거는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런 여러분 기억이 없지만 다 끝났다고. 요 균형 원칙 뭐 할 때 한번 들었어요? 개별 분석. 적합의 원칙, 지역 분석. 그럼 균형 원칙의 뜻은 이 부동산의 가격은 봐요. 이 부동산의 가격은 주위 환경과 적합할 때 가격이 높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맞았을 때.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맞았을 때. 그게 균형 원칙이야. 그럼 요 내부 구성 요소인데 균형 원칙은 아까 내부 측면 그랬잖아요. 그 내부 구성 요소. 그럼 여기다 써볼게 한번. 자, 엘리베이터가, 화장실이, 복도가, 계단이 이런 것들이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내부. 그럼 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맞으면 가격은 적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게 균형의 원칙이야.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5개 있어야 되는데 3개밖에 없다. 균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 가격은 떨어진다. 그게 균형의 원칙이야. 그 반대로 엘리베이터가 3개 있어야 되는데 5개 있다. 엘리베이터가 3개 있어야 되는데 5개 있다. 균형이 맞아요, 안 맞아요? 3개 있어야 되는데 5개나 있다. 균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3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3개만 있으면 돼. 3개가 필요한데 2개밖에 없다. 균형이 안 맞는 거고 3개가 필요한 5개 있다. 균형이 안 맞는 거라고. 이해 안 되면 제 눈이 10개 있다기 봐요. 제 눈이 얼마 이상해요. 그잖아요. 균형이 안 맞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라서요. 그게 균형 원칙. 그럼 균형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요 내부란 말을 생략하고 구성 요소라고 한다. 구성 요소. 그 구성 요소가 이거야. 균형이 맞으면 가격이 최고다. 그럼 반대로 균형이 안 맞으면 균형의 원칙이 위배됐다는 소리야. 이 말은 내부 구성 요소가 불균형 상태에 있다. 이거야 이거. 엘리베이터 구조가 다 화장실이 적정하지 않다. 요거라고 요거. 그러면 균형의 원칙이 위배됐어요. 그럼 감정 평가할 때 감가해야 되죠.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이런 말이야. 균형의 원칙의 뜻 1번이 뜻이야. 뜻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가 중요하고 균형의 원칙이 안 맞으면 이 균형의 원칙은 감정 평가할 때 써먹어 안 써먹어? 써먹어야지. 균형 원칙 써먹어야지. 써먹는데 뭐 할 때 써먹느냐? 개별 분석. 이 부동산 자체를 와서 보고 화장실 개수, 엘리베이터 개수 이거 보는 것은 개별 분석. 개별 분석했는데 균형이 안 맞았다. 감가한다 안 한다? 한다. 개별 분석했는데 균형이 안 맞았다. 엘리베이터 부족하다. 감가한다 안 한다? 한다.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그러면 끝이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시험지에 이런 말 나와.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계단, 층고 이런 말 나와요. 그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100% 균형의 원칙이야. 그럼 우리 시험에서 화장실을 2번 줘요. 시험지에 화장실 나오잖아요. 그럼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균형의 원칙이야. 균형의 원칙.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례를 주는 사례. 그럼 어떻게 사례를 주냐면 엘리베이터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준다고.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5개 있습니다. 이렇게 준다고. 그런 사례를 준다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2개만 있으면 되는데 5개 있습니다. 무슨 원칙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균형의 원칙. 무슨 감가입니까? 기능적 감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런 말들 나오면 무조건 균형의 원칙이야. 제가 화장실이 나오면 무조건 균형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실제로. 근데 실제로 나온 거야. 그 해에 화장실이. 그래서 다 맞췄겠다. 수험생한테 화장실 맞췄어요? 교수님 무슨 말 하세요? 무슨 화장실이요? 시험지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내 건 없는데?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재밌는 말이 뭐라 하냐면 나는 A형 봤어요. A형이나 B형이나 똑같아. A형 화장실 나오고 B형도 화장실 있다고.
그 자기는 A형 봤다고. A형 안 나오고 B형만 나왔는데요. A형과 B형 문제 번호만 다르고 똑같다고. 순서만 다르고. 근데 A형은 나오고 B형 안 나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화장실 나왔습니다. 뭐요? 균형의 원칙, 계단, 균형의 원칙, 층고, 균형의 원칙 됐어. 내가 더 이상 못했지. 응?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은 주위 환경, 외부 환경과 적합하면 가격이 높다. 이 적합의 원칙을 감정평가사가 써먹어 안 써먹어? 써먹어. 뭐 할 때? 지역 분석할 때. 지역 분석했는데 균형이 적합하지 않대. 감가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가장 중요. 최근에 이제 요거 얘기 냈다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두집을 하나 하는데 만두집 안 나왔어요. 제가 예를 들은 거요. 만두집을 하는데 어디에 해야만이 수익이 가장 많이 날 것인가. 그러면서 만두집 항에서 금단 사거리역 일대를 분석하고 또 저기 금단 넘어서 또 다른 지역도 분석하고 이렇게 몇 군데 지역을 분석해요. 그러니까 만두 가게에서 어느 지역을 분석했다고 나왔어요.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지역 분석. 만두 가게에서 지역 분석했다고 했잖아. 지역 분석. 적합의 원칙. 지역 분석, 적합의 원칙. 이렇게라도, 응? 봐요? 균형의 기여, 구성 요소 기, 기능 증가 기, 개별 분석 기. 제발 이렇게라도 기여. 근데 이걸 몰랐다. 난 놓고 기억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자, 똑같이 요것만 빼면 봐요. 지읒. 이상해. 요것만. 너도 지읒이 알겠지? 지읒. 그럼 글씨를 예.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뭔 거지? 예? 자, 됐습니다. 더 이상 못해.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봅시다. 기여 원칙이라는 거 나와요. 자, 6가지를 배우는데 요거 있죠. 요거 여기 압도적으로 잘 나와요. 압도적으로 여기 이제 90% 80%라면 얘들은 10%도 안 돼 사실은 나올 확률이. 근데 기여 원칙. 부동산의 가격은 구성 요소에 기여도 합니다. 생산비 합이 아니고 요 기여도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요 병합보라 가면서 필요 없고 이제 요건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 약간 이해가 좀 힘들어하시다 보면 요게 10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10층 상가 건물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10층짜리 상가인데 엘리베이터 없어요. 그래서 이 건물의 가격이 10억입니다. 10억. 그러면 이 건물 이제 주인이 생각해 보는 거지.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까 말까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요거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해요.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나와. 설치 비용이 1억 들어가는 거야. 1억. 그럼 1억 들어가는데 이제 설치를 했어. 엘리베이터 설치했습니다. 설치 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 보는 거야. 가격. 설치 후 가격이 자 1번 11억이 될 수 있고 2번 15억이 될 수 있고 3번 10억 3천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이 10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가격이 10억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겠죠. 그럼 설치할 때 1억이 들어가는 거야. 느낌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이 건물의 가격은 올라가겠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데 요 11억이 됐다. 그럼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만큼 올라간 거야. 그럼 15억이 됐다. 설치 비용은 1억인데 가치는 5억이 올라간 거야. 근데 3번은 설치 비용은 1억인데 가격은 3천만 원밖에 안 올라간 거야.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반적인 게 몇 번으로 된 게 일반적이야? 2번처럼 된 거야. 자, 그러면 1번처럼 될 수도 있고 3번처럼 될 수도 있고 2번처럼 될 수 있는데 2번이 일반적인 거라고. 그럼 봐봐요. 이 엘리베이터는 이 분산의 구성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구성 요소 맞죠? 그러면 엘리베이터 없는 상태에서 10억이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1억 들어갔습니다. 그럼 만약에 11억이 된다 이거예요. 자,
엘리베이터 없을 때 10억이 있는데 설치했는데 11억이 됐다. 그럼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비가 들어간 만큼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야. 자, 잘 봐요. 설치 비용이 1억이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1억이었는데 가치가 1억이 올라갔다. 그러면 부동산 가치는 내부 구성 요소 생산비만큼 가격이 올라간 거라고. 그렇죠? 근데 15억이 됐다. 그럼 생산비만큼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엘리베이터가 이 건물에 기여하는 목이 커졌다는 소리야.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은 구성 요소에 생산비를 다 합친 겁니까? 기여도를 합친 겁니까? 기여도에 합친 거야. 그걸 기여의 원칙을 한단 말이에요. 의미하셨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생산비 합이 된다고. 부동산의 가격은 생산비 합이 되는 건데 합인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5억처럼 된다는 거야. 그럼 15억이 된다. 그러면 생산비 합이다. 기여도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이걸 기여의 원칙이다. 그런다 말이야. 그러면 15억이 된다면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1억 들어가는데 가치가 15억이 된다. 5억이 올라간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해야 되죠.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하나 갖다 붙였다. 그게 추가 투자야. 추가 투자. 그럼 추가 투자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는지 따져보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1억이 들어가는데 가격은 10억 3천밖에 안 되는데 그럼 가치 증가는 3천인데 비용은 1억 들어갔어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15억이 된다면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죠. 그러면 기여의 원칙 가지고 추가 투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판단해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여의 원칙은 추가 투자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써먹는다 이렇게 한다고. 좀 어려워요. 그럼 기여의 원칙에서는 여기 3번이 어려우면 요거 부동산의 가격은 무슨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그래서 기여의 원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제 여기 봅시다. 여기 대치 원칙이라고 나와요. 대치 원칙. 자, 대치 원칙 보게요. 좀 어렵잖아요. 아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비해서 여러분 눈빛이 별로 안 좋아져요. 상대적으로 어렵잖아요. 이렇게. 그럼 대치 원칙은 어떤 게 대치 원칙이냐면 혹시 수요 공급 기억나는 것 중에서 이런 거 기억난 거 봐봐요. 자, A와 B가 대체제입니다. A 분산과 B 분산은 대체제예요. 요 대체제의 대체하고 요 대체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A 부동산 B가 대체제인데 A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 B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이에요. 상승이라고. 자,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B 수요 증가, 수요수 우측이동 가격 상승이라고. 그러면 A, B가 대체 관계 있죠. 대체 관계 있으면 A의 가격 변화가 B 가격 변화에 영향 미쳐 안 미쳐요? 미치는 거죠. 요걸 대체 원칙을 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혼자 결정된 게 아니라 대체 경쟁 관계는 다른 부동산과 상호 영향을 받는다 이 소리예요. 우리 검단에 아파트하고 빌라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아파트하고 빌라가밖에 없다. 주거용 부산이. 그럼 아파트 가격 변화가 빌라 가격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치는 거죠. 그걸 대체 원칙이라고 해요. 그럼 아파트 가격 변화가 설탕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안 미치지. 아파트 가격 변화가 설탕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 변화가 우리 검단의 아파트 가격 변화가 저기 전라남도 해남군에 있는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안 미치. 왜 영향을 안 미쳐요? 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맞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감적으로 보고 그러면 검단의 아파트 가격이 저기 전라남도 해남군 토지 가격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그 왜 안 미칠까요? 대체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 관계가 성립하면 상호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미쳐요. 그럼 전라남도 해남군에 있는 토지들은 전라남도 같은 해남군에 있는 토지들은 상호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미쳐요. 같은 해남군에 있으면 토지들이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럼 검단에 있는 토지들은 상호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겠죠. 그걸 대체 원칙을 한다고. 그럼 검단에 있는 부동산들은 가격 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겠죠. 그걸 대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혼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대체 가능한 다른 부동산 또는 다른 재의 가격과 상호 영향을 미치며 형성된다. 이걸 대체 원칙이라고 해요. 그럼 대체 원칙은 대체 원칙인데 시험은 이 대체 원칙을 잘 내는 게 아니라 대체를 잘 내요. 이걸 잘 낸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대체 뭐 뜻이냐면 A에서 살다가 B로 이사 갔어요. 이거 대체입니다. 자, A에 살다 B로 이사 갔다. 그럼 A를 포기하고 B를 선택한 거야.
그 왜 A를 포기하고 B를 선택했을까? A하고 B가 쓸모가 똑같아, 쓸모. 그럼 효용이 똑같아, 효용이. 그럼 효용이 똑같으면 가격을 싼 것을 사야 됩니까? 비싼 걸 사야 됩니까? 싼 거 사야지. 효용이 동일할 때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한다고 써요. 싼 거. 그 반대로 가격이 똑같아. A하고 B가 가격이 똑같아. 가격이 똑같으면 쓸모가 높은 건 낮은 거. 높은 거. 가격이 동일하면 효용이 큰 거 선택한다. 여기에 대치라는 소리예요. 여기에 한 3번 나오고, 좀 나오고, 요거는 잘 나오잖아요. 자, 이거 대치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치 재원칙 6가지 배웠어요. 자, 순서대로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변동의 원칙. 그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예측 원칙은 영가 예수. 그 다음에 균형, 적합.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기여의 원칙. 기여도의 합이다, 생산비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배웠던 건 대치 원칙.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나오잖아요. 응?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뭐가 끝나냐면, 그러면 이제 이론이 끝났어요. 이거 다 봤으니까.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거 봐요. 자, 감정평가형 규칙입니다. 이 감정평가형 규칙에서 봤던 게 나왔는데, 여기는 기준 시점. 대상 물건 감정평가 결정의 기준이 나왔자. 요 말은 잘 안 나와. 요 말은 잘 안 나오고, 기준 시점이 나오면 뭐가 기억나야 돼? 가격조사 완료일. 요것도 나온 적 있어요. 감정평가형 규칙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요건 나온 적이 딱 한 번. 근데 여기에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 딱 한 번 나오고 다시 나온 게 가격조사 완료일. 가격조사 완료일. 거기에 엄청나게 잘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중에서 저하고 공부한 게 하나 있죠. 가치 형성이. 가치 형성이 일찍에 막 했잖아요. 일찍에. 거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보다 경제적 가치. 시장 가치 영향을 미치는 OX, X.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보다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이란 요 경제적 가치 자리에다 시장 가치 넣어준단 말이에요.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분사는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 OX, X.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 요 일지계를 속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걸 속이는 게 아니라 요걸 속인단 말이에요. 경제적 가치를 시장 가치라고 속인다고. 그럼 여러분들 가치 형성이 나오면 일지계가 중요합니까? 경제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응? 이런 걸 아직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안 배웠어. 자, 봐요. 요 원가법이라는 게 있고, 적산법, 거래사법, 임대사법이 있다고. 공시지가 방법이 있고, 요건 이제 안 배웠다, 아직. 자, 그러면은 요것도 아직 안 배웠죠? 인근지 요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유사죠? 돈 쓰고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보면 감정평가 방식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잘 들어서 이제 요것만 이제 보고 좀 쉬었다 할 건데, 요 감정평가 방식 나왔습니다. 요 감정평가 방식 보면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원가 방식, 비용, 수익 방식이 나왔다고. 요거. 여기에 어디에 있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는 거야. 감정평가 규칙 제11조에 있는 거야. 그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 제11조에 있는 것을 표로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방식이 있다. 방식이 있는데 요 3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3가지. 3가지인데 요 원가 방식, 비용 방식, 수익 방식이 있는데, 근데 감정평가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경제적 가치는 교환가치, 사용가치 그랬어요. 처음에 감정평가 들어갈 때. 그럼 교환가치는 가액, 사용가치는 임대료 그랬다고. 그럼 감정평가할 때 가액 관한 것도 있고 임대료 관한 것도 있다는 거야. 이게 가액, 임대료, 가액, 임대료, 가액, 임대료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액 관한 게 있고 임대료 관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감정평가 방법이고, 요거 이제 방식이라고, 방식. 아니, 방법, 요거 방식이야. 방식은 몇 개예요? 3개. 방법은 7개 나온다. 7개.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부동산을, 이 건물을, 토지 말고 건물만, 이 건물을 감정평가한다. 감정평가하는데 가액 구할 수도 있고 임대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방식을 만든 거야. 방식. 그 방식이 원가 방식, 비용 방식, 수익 방식인데,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냐? 가격에, 이 건물 가격에 접근하는 3가지 측면이 있다는 소리야. 그걸 가격 선면성이라고 하고,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라고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비용성의 원리는 이 건물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건물 가격은 비용성의 원리라는 것은 이 건물 만들 때 비용이 10억이 들어갔다면 가격도 10억쯤 하자. 이게 비용성의 원리야. 그 비용성의 원리에서 만들어진 게 원가 방식이야. 그럼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비용성의 원리라면 이거 만들 때 생산비가 10억이다. 그럼 가격도 얼마 한다? 10억쯤 하자. 여길 비용성의 사고라고 한다고. 그럼 이 비용성의 사고에서 뭐가 만들어져? 원가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요 시장성은 이런 거야. 요거 만들 때 10억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시장 거래 가격이 5억이다. 그럼 5억이라 하자. 요걸 시장성이라고 한다고. 시장성. 그럼 시장성에서 비교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수익성은 생산비가 10억이면 그러면 비용이 10억이면 가격도 10억이라 하자. 그걸 비용성이 사고 원가 방식으로 하고 아니다. 비용이 아무리 10억 들어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5억이 거래된다면 가격이 5억이라 하자. 그걸 시장성 비교 방식으로 하고 아니다. 이 건물 10억 들어가고 시장에서 5억 거래된다 하더라도 이 건물에서 나온 수익이 높으면 가격도 높게 하자. 비용이 10억 들어갔든 20억 들어갔든 따지지 말자. 비용이 1억 들어갔다 하더라도 수익을 많이 내면 가격을 높게 하자. 비용이 100억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수익을 조금밖에 안 내면 가격을 낮게 하자. 그게 수익성의 사고입니다. 그럼 수익성의 사고에서 무슨 방식이 만들어져요? 수익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방식이 몇 개 만들어졌어요? 3가지. 그럼 시험은 이렇게 된다고. 감정평가 3가지 방식은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의 근거를 두고 있다. OX? 예? 그 비용성의 사고에서 원가 방식이 만들어지는데 원가 방식은 2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가액 구하는 것과 임대 구하는 거. 가액 구하는 것을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것을 적산법. 시장성의 사고에서 비교 방식이 만들어지는데 비교 방식은 가액 구하는 것,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는 것,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 가격 구하는 것을 공시가 기준법인데 이건 지금 보지 말라고요. 그다음에 수익성의 사고에서 수익 방식이 만들어지는데 가액 구하는 것을 수익하는 법, 임대료 구하는 것을 수익 분석법. 요거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다음 시간에 좀 요거 내용도 할 건데 그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지금은 요거 암기하는 거. 요 표 암기하는 거. 그러면 이 건물 가액 구한다. 가액. 그럼 이 건물 가액 구합니다. 가액. 가액을 산정한다. 그럼 가액을 산정하면 방법이 몇 개 나와요? 건물. 토지 말고 건물. 방법 몇 개? 3가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그럼 시험은 요 가액 구하는 거,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가액 구하는 것을 살래. 그러면 적산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분석법은 가액 구하는 겁니까? 임대료 구하는 겁니까? 임대료. 요거는 거의 시험에 내지 않는다고. 그럼 시험은 요 가액 구하는 게 주로 내는데 그럼 이제 요건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원가법은 가액 구하는 거고 원가 방식이고 비용성의 사고다. 그럼 원가법으로 가액 구했어요. 그럼 원가법으로 가액 구했으면 이름을 적산가액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가액 구합니까? 임대료 구합니까? 가액. 이름을 비중가액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비중가액 구해라. 그럼 무슨 방법 적용해라?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수익하는 법으로 가액 구했습니다. 수익하는 법 가액 무슨 가액? 수익가액.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은 건물 가액 구하는 겁니까? 토지가액. 그러니까 토지가액 구하는 방법 중에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건물 가격만 구하는 겁니까? 토지 가격도 구하고 건물 가격도 구한다. 다 한다는 소리야.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은 토지 가격도 구할 수도 있고 건물 가격도 구할 수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이요. 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토지 가격만 구할 때 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 구하는 공시지가 기준법. 비교 방식입니까? 비교 방식 아닙니까? 비교 방식. 여기에 왜 제가 물어봤냐면 원래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이 아니었다고. 원래는 이게 없었다고 이게 없었으니까 방식은 3가지고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다고. 근데 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논리가 똑같아요.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을 비교 방식에다 집어넣어준 거라고. 그래서 물어본 거야. 집어넣어주고.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이 비교 방식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실제 시험에서.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 비교 방식 맞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공시지가 기준법이야. 잘 봐요. 이 토지를 평가할 때 거래사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토지 평가할 때. 이 토지 평가할 때 거래사를 비교할 수도 있고 수가는 할 수도 있고 공시지가 기준법 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을 보면 토지를 평가할 때 무슨 방법을 해라? 공시지가 기준법을 하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요약정리지에 계신 분들은 어디로 책을 좀 한번 넘겨보냐면, 자, 요 표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쪽으로 한번 넘길 거예요. 물건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디로냐면 쭉 넘겨서, 네. 167쪽 가봐요. 167쪽. 167쪽 가면 타이틀에 뭐 나왔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물건별 평가 방법 나오죠? 자, 거기에 밑으로 가면 하단부에 4번 토지평가 나와요. 토지평가. 찾으셨나요? 그러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토지평가는 뭘로 나왔어요?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자, 다시 칠봐봅시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데 이 표를 암기하셔야 돼요. 이 뒤에 성격이 있죠. 성격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성격은 예전에 나오고 요즘 안 나오니까 성격은 필요 없는 거고, 여기까지 표를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시험 잘 나오는 거 볼까요? 시험 잘 나오는 거. 원가법, 거래사례비법, 수익하는법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거래사례비법 똑같아요. 자, 두 가지만 다르고. 그러면 자, 시험은 어떻게 되는가 봐요. 이 세 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감정평가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거래사례비법입니다. 이 거래사례비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야. 그냥 60 내지 70%가 거래사례비법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데, 이 거래사례비법이 이제 원가법, 거래사례비법, 수익하는법 시험에 나오면 이론도 내고 그다음에 계산문제 내요. 이 거래사례비법이 이론적으로 이론 문제가 나온 게 언제 나왔냐면 19회 나오고 20회 때부터 해서 작년 33회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거요. 거래사례비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근데 거래사례비법이 19회 나오고 20회 때부터 작년까지 14년 동안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론적으로. 그럼 14년 동안 뭘 냈을까? 그렇지, 계산 문제. 작년에도 계산 문제. 거래사례비법 이론적으로 복잡해요. 원가법도 마찬가지고 수익하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수익하는법 이론적으로 작년에는 계산 문제 하나에 이론적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수익하는법.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부분에서 세 문제 낸 거라고. 원가법 이론 네 문제 냈구나. 원가법 이론, 거래사례비법 계산 문제 하나, 수익하는법 계산 문제 하나, 이론적 하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언제나 두 문제 이상은 계산 문제입니다. 어떤 해는 원가법, 거래사례비법, 수익하는법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서 막 죽게 공부한 거야. 막. 이론적으로. 근데 계산 문제 세 문제 딱 나오고 말아. 허망합니다. 허망하다고. 여기 원가법만 공부하더라도 아까 지역 분석 막 이렇게 배웠죠. 그것보다 10배 더 어려워. 10배. 10배가 뭐야? 100배 더 어려워. 근데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비해서 원가법이 나올 이론적으로 나올 확률이 더 떨어져요. 뭐 맞는다? 계산 문제. 올해는 제 생각에 원가법은 계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암기하고 어디가 시험에 잘 나온 거 했을 거예요. 자, 볼까요? 이제 여기 가로 넣기 나오나요? 가로 넣기. 요 가로를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가로. 그게 공부야. 가로 채우는 게. 그러면 이제 하나씩 공부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원가법이 나온다고 이제 원가법 이렇게 원가법. 그럼 원가법이 나오면 제조 원가, 감가, 수정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몇 장이 봐봐요. 원가법.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개, 네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엄청 많아. 요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나왔어요. 원가법. 뭐가? 계산 문제가. 거래사례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봐요. 거래사례비법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복잡해요.
그림도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공식과 그림 나오고 이렇게 수가르법도 나오고 나옵니다. 어떻게 다 할까요? 어떻게? 그래서 여기 이제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제 봐봐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원가법의 구조, 거래사비법 번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거 부동산 가격 공시 요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의미하셨죠?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있던 거 요 표 암기상이 되는 거예요. 요 암기상. 요 암기상 요거에서 시험에서 여기에서 잘 나왔다고. 다다음 주에 보면 요 표만 알아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여러 번 나온다고. 감정평가 규칙에서.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10분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 되셨나요? 예, 쉬었다.